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임금체계 개선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적 문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은 근로조건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권익 및 이익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체계 개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반드시 얻어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됩니다. 즉,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임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체계 개선은 통상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임금체계 개선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실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근로자들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이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개선 전 후의 내용과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개선 전후 근로자 임금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임금체계 개선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 판례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체계 개선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계 개선과 임금 인상을 통해 개선 전후의 임금 수준을 비교했을 때 임금이 저하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금 인상을 하는 경우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라도 성과연봉제 도입 전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게 되면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개선 전 임금체계에 따른 임금 수준입니다. 즉, 개선 전에 받았던 임금 수준 자체가 아니라 개선 전 임금체계에 의하여 근속연수 증가에 따라 확정적으로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다만 총액 수준이 감소되지 않는 한 임담체 협약 등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호봉표가 조정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향후에 임금 인상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불이익 변경 판단 시 저하되는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대상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판례의 입장을 감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선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근로자들에게 보전 조치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직무급이나 역할급을 도입했을 때 직무가치평가나 역할평가 결과 기존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근로자들이 생길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보전해주는 방식인데요. 이 역시 개선 전후의 임금, 즉 개선 전 임금 수준과 개선 후 보전분을 포함한 임금 수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상의 임금 인상이나 보전 조치로 인한 불이익 변경 판단은 임금체계 개선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임금 수준 저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즉, 임금체계 개선과 무관한 실근로시간 축소, 감급, 정직 등 징계, 노사합의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삭감 등은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개선 전후 시점에서의 경과적 조치이므로 개선 이후의 다른 요인, 예를 들어 정당한 인사 이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의 변동은
불이익 변경 여부와 무관합니다. 임금 체계에서는 신규 근로자에만 적용할 경우 신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개선된 임금 체계가 적용된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임금 체계 개선은 사업장의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을 지연시키고 기존 근로자들과의 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임금체계 개선 전에 법률 상담가와 상담하여 법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체계 개선의 목적,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이 불이익 변경인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내용의 상당성, 대상 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와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계 개선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개선된 내용 및 절차적 측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선은 2013년 전년 60세 의무화가 입법화되면서 노사에게 책무로 부여된 사안입니다. 연공급 체계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사에게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법적 책무를 지운 것입니다. 즉,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절가 목적이 아니라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영속성을 완화하고 직무, 능력 또는 성과 중심으로 개선했을 때 내용의 상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임금체계 개선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불이익은 직무, 능력,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보상, 복리후생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등도 살펴보아야 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의 지역, 공정업계 등의 임금체계 변경, 교섭 및 합의 경향 등도 역시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체계 개선 내용에 대해 절차적 측면에서 근로자들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질적 협의 없이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거부 입장만 되풀이하는 경우 등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법률과 판례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변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약하면 임금체계 개선의 추진 배경, 직무, 능력 또는 성과 중심으로의 합리적 설계, 그에 따른 대상 조치의 수반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개선은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참여 과정을 통해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근로자들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절차, 즉 근로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과 판례에 따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일부 구조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군이나 직무 종사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구분 개선의 경우 취업규칙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일부 근로자 집단에 적용되더라도 향후 다른 근로자 집단도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의견 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집단 사이에 인사 이동 등에 의한 교류가 없고 입사 시부터 별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등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둘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상황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해당 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부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임금체계 개선의 경우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먼저 단체 교섭 중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체계 개선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교섭 요구 시 사용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은 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첫 번째는 임금체계가 취업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체 협약으로 매년 임금 인상률만 정하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용자 측에서 교섭 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 규칙 변경을 위해 사용자가 노동조합, 통상 취업규칙 변경 동의 권한이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에게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은 교섭 요구가 아니며 이러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협의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협의 결렬을 이유로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위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두 번째는 단체 협약에서 상세한 임금체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로 예를 들어 호봉표를 직접 단체 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안으로 호봉제를 대체하는 임금체계 개선이 불가능하고 단체 협약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사용자는 단체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반드시 이러한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단체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이 응한 경우 단체 교섭이 개시되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단체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걸 뿐이지 쟁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 유효기간 중 임금체계 개선을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 단체 협약 유효기간 내에 수시로 이루어지는 보충교섭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충교섭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교섭 결렬 시 당연히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평화 의무에 위반하는 쟁의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충교섭이 단체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으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까지 평화 의무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교섭하기로 동의하고, 즉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응한 경우로, 예를 들어 기존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거나 차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 등 단체협약 개정을 모색하는 경우라면 이는 평화 의무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임의적인 교섭이 결렬되었다고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로 동단체협약에 따라서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이고, 또한 사용자에 의한 교섭 요구이므로 교섭 결렬은 합의 실패를 의미하고 쟁의 행위까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 등을 위한 단체 교섭 요구 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경우이며, 당연히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하고, 이는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단체 교섭을 요구했고 임금체계 개선은 교섭 사항이기 때문에 교섭 결렬 시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규칙과의 관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하는 직률적 효력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언급했듯이 단체협약에서 직접 임금체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반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은 임금 인상률만 정하고 세부적인 임금체계는 취업규칙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임금체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임금체계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간에 얽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임금 항목인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규정하되 호봉 테이블 등 기본급의 세부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개정, 취업규칙의 내용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 개선을 해야 합니다. 호봉급에서 직무급 전환 등 기본급 체계의 변경은 단체협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직업규칙 변경으로도 가능하나 불이익 변경, 사회통념상 한일성 등 취업규칙 변경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체협약에서 임금체계 개선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동합의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단체협약의 강행적, 직률적 효력에 따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의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면 합의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실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업규칙은 합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고, 이후 취업규칙의 변경은 합의 내용에 따른 정리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 지방관서에 신고해야 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비조합원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주시키는 등 공표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주시 등을 통해 공표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당 근로자들에게 변경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이 구성력을 가지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과는 당해 조합원들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기존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취업규칙에 변경하여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고
단체 협약 내용에 따라 대우하면 됩니다. 한편 과반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여 기존 단체 협약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임금체계가 개선된 경우 단체 협약이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으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 대해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동의하였음에도 조합원에게 단체 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과반수 노동조합이 결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노동조합이 스스로 근로조건 변경을 동의하였음에도 그것과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임금체계 개선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은 절차적 흐름도를 표시해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흐름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을 단순화하여 도식화한 것이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쟁점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어야 동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금품, 예를 들어 순수한 복리후생적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6조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 해당 여부, 특히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법원에서 종종 다투어져 왔고 주지하다시피 2013년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단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 연장, 야간, 휴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차 유급 추가 수당, 우리가 근로소득이라고 불리는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초과근로 수당 지급액이 달라지고 결국 임금 총액에 영향을 미쳐 퇴직급여에도 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 전후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또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적인 임금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금체계 개선 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면서 임금체계를 개선하더라도 특별히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지는 임금 지급기를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라도 하더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제각긴 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란이 있었던 고정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기상여금에 대한 신의칙을 적용하고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더라도 신의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 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건별 판시사항 중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는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며 초과 근로와 같이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특별한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며 정기상여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적인 부분과 다변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면 확정적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신의칙 적용 요건에는 첫째,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항목이 정기상여금일 것. 둘째, 노사가 정기상여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 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 조건을 정하였을 때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추가 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존재할 것이 있습니다. 임금 체계가 전되면 임금 구성 항목도 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기존의 임금 체계 하에서 일정 항목의 임금들을 재조정하여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에 있어서 필요한 등급별 보상 밴드를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체계가 개선되면 개선 후의 임금 체계의 기준으로 임금 또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개선 전 임금의 항목이 무엇이었던 간에 개선 후 임금 결정 및 지급 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선 전에 기본급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았던 상여금을 합한 부분을 직무급으로 전환할 경우 그 직무급 부분이 통상임금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이 됩니다. 또한 기존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을 통합하여 실적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전환한 경우 통상임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주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임금 체계를 개선하면서 근로자 동기부여를 통한 조직 전체의 성과 제고 또는 팀워크, 부서 간 협력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완적으로 기업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임금 결정 시 고려되는 성과평가 기반 임금인 개인 성과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근로자 집단의 근무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경영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경영 성과급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 조건과 시기 등이 단체 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지급이 관리화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일정한 기준에 달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경영성과급의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지급 조건의 방식 그리고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를 꼼꼼히 따져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임금 구간에서 결정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등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등급별 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임금 구간은 각 임금 체계 하에서 기본적인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임금 구간 설정을 위해 기존에 어떤 임금 항목을 가져왔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금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이에 대한 사항을 충족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구간에 변동이 있게 되면 통상임금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직무급 체계하에서 최저임금 간의 임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는 통상임금입니다.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임용도 임금이 110으로 조정된다면 그 조정된 110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만일 연말 기준으로 임년도 초에 성과평가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 임년도 직무급이 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임금이 연초로 소급하여 적용된다면 마찬가지로 연초부터 통상임금이 110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 구간 내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 변동은 통상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연봉제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입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보통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성과연봉의 최하 등급에 대해 지급되는 부분, 즉 최소한 보장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비누적식과 누적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누적식의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인상률만큼 기본 연봉과 최소한 보장되는 성과 연봉이 적용되면 그만큼만 해당 연도의 통상임금이 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누적식의 경우 성과 연봉의 일부가 임년도 기본 연봉으로 산입되므로 그 산입되는 만큼 임년도 통상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누적식과 누적식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성과연봉제하에서 기본연봉은 통상임금, 성과연봉 중 최소 보장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적식 성과연봉제의 경우 임년도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신의칙 적용 가능성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왕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의칙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장래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법리를 강행법규로 보고 있어 노사 합의라는 요건만으로는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장래 임금체계 개선 합의 시 노사가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신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 신의칙 적용 사례에 기대어 장래의 임금체계 개선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통상임금 법리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중요합니다.